지난달 18일에 박원순은 깜짝 놀랄, 이게 박원순이 한 말임을 감안해도 이걸 대체 말이라고 떠든 건가 싶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집값은 자유시장에 맡기면 큰일 난다. 아무리 박원순이라지만 아예 자유시장을 부정하는 이 정도까지 막 나가는 모습은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하자 시장에 맡기라는 것은 서울시장인 나에게 맡기라는 것 아니냐면서 무슨 이게 개근지 뭔지 알 수가 없는 뻘소리를 해요. 이틀 전에는 무슨 토론회에 참석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국민 공유제를 해야 한다. 국민 공유제로 부동산 불로소득의 혜택을 국민 전체로 돌리자.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건 주택의 국유화, 토지의 국유화라는 김정은이도 들으면 뭐라고 할 만큼 시뻘겋고 정신 나간 아이디어예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공유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부동산에 각종 세금을 엄청나게 매겨서 국민들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은 울면서 폭탄 같은 세금을 계속 납부하거나 아니면 못 버티고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국가가 그 부동산들을 부동산에 매겨진 엄청난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이용해서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 소유의 주택과 토지를 국민들에게 임대해요. 국민들은 점점 정부 소유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주택과 토지의 국유화와 국가에 의한 분배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나 마르크스가 들어도 야 그건 좀 할 만큼 정신 나간 얘기예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의 배경은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국가가 그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사유재산으로서의 부동산을 없애고 부동산 가격을 국가가 정해줘야 한다는 아이디어예요. 박원순은 평소에 자유시장에 대한 이해는커녕 어처구니 없는 적개심만 가득한 모습을 보여줘 왔어요. 그런데 시장경제고 자유민주주의고 다 때려치우고 위대한 영도제나 받들자는 나라 분위기를 틈타서 점점 더 나가다가 이제는 아예 이성을 잃고 있는 꼴입니다. 그 주장의 근거라고 드는 것들을 좀 살펴봅시다. 박원순은 주택가격의 상승을 막는 방법은 주택의 공급이라는 상식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자꾸 집 공급은 충분해서 더 공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요. 그 근거라고 드는 통계가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이 10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내의 가구 수에 비해 서울시 내의 주택 수가 2%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선 통계청의 주택 보급률 통계는 2017년이 마지막이고 2018년 자료는 올해 12월 31일에 공표될 예정인데 2017년에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은 96.3%였어요. 몇 년째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102%라는 통계가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2%인데 이걸 서울시 주택 보급률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죠.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100을 넘는다는 게 단순하게 주택이 너무 많아서 일부 집이 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 주택을 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나 개인주택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숙박업소의 객실을 주소로 등록한 경우 종교시설이나 임시막사 등이 다 포함돼요. 2015년 기준 이런 형태의 주택은 36만 4,131개였습니다. 전체 주택의 1.9%나 돼요. 2015년 주택보급률 102.3%라는 숫자가 무색해지는 수치죠. 그리고 주택 중에는 오래된 집, 너무 작은 집, 문제가 있는 집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멸실도 계속 일어납니다. 결코 숫자가 100이라고 해서 수요를 다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박원순이 재건축을 허가해주면 주택의 공급이 일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어서 재건축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바람에 수십 년 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전기가 110V짜리밖에 없어서 모든 가전제품에 변압기를 끼워서 쓰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걸 주택 수요가 충족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리고 서울시라는 곳 자체가 일자리, 기회, 상업, 문화, 소셜 네트워크에 기다리는 곳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곳이죠. 수요가 충족됐다,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박원순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어 한다고 보이는 사람이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죠. 실제로 사람들이 새 집에 살고 싶고 큰 집에 살고 싶어 하는 당연한 욕구를 두고 그따위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다, 그게 행복하냐, 쌍팔년도 시골 마냥 앞집 뒷집 다닥다닥 붙어 살면서 반갑게 서로 인사하는 거 이런 게 행복이다, 이따위 논리를 펴면서 국민들을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바보 취급을 하기도 했어요. 관련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원순은 공급은 늘릴 필요 없고 자가 보유율,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요. 우선 자기 소유의 집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무조건 좋은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의 주택 자가 보유율은 2017년 기준 61.1%예요. 일본이 60%고 미국이 64.5%, 주택에 대한 집착이 심하기로 유명한 영국 같은 경우에도 63.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딱히 걱정스럽게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또는 장기적 거주 안정을 딱히 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을 보유할 유인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주거 목적이라도 같은 돈을 가지고 좀 더 작은 집에 매매로 들어갈지 좀 더 큰 집에 전세로 들어갈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보유는 세제를 비롯해서 그 나라의 각종 제도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미국은 주별로 법이 다르고 세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주에서는 재산세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좀 안정됐다 싶으면 모기지를 이용해서 다들 집을 먼저 사고, 어떤 곳에서는 월세보다 재산세 플러스 지방세 플러스 시장 리스크가 더 커서 사람들이 집을 사서 보유하는 것보다는 월세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융 시스템도 큰 역할을 합니다. 모기지가 발달하고 LTV, DTI가 높은 미국 같은 나라는 적게는 집값의 80%, 많게는 집값의 110%까지 대출이 돼요. 반면에 한국같이 툭하면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대책이랍시고 은행에다 이래라 저래라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나라는 현금을 싸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주택 보유가 힘들죠. 무슨 투기 세력이 집을 다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주택을 보유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가 보유율을 높이려면 당연히 시장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되고 대출 규제가 완화돼서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근데 이거 다 박원순이 막겠다는 거잖아요. 새로 짓지도 말라, 지어도 높게 짓지 말라, 심지어 단지 내에 오래된 건물을 한 동씩 기념으로 남겨놔라, 이따위 행패나 부리고 앉아서 무슨 자가 보유율을 높이겠다고 떠들어댑니까? 공급이 없고 대출도 안 해주면서 무슨 수로 자가 보유율을 높이냐고요 대체.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들어가 살라는 말입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그리고 거짓말이 투기 세력이 시장 가격 전체를 올린다는 거예요. 시장의 기본도 모르고 계산기 한번 안 두드려본 헛소리죠. 한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15년 기준 227채예요. 와, 많다 싶죠? 그런데 한국의 전체 주택 수는 2017년 기준 2031만 채예요. 2년이나 차이가 나서 안 맞는다? 2015년 기준으로는 1956만 채입니다. 227채로 시장 교란이 됩니까? 0.001%로? 아니면 다주택 보유자들끼리 수십만 명씩 모여서 단체로 담합이라도 합니까? 주택가격 카르텔 이런 거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떤 소수가 주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규모가 아닙니다. 집값을 올리겠다고 공시를 두고 시장을 조작한다? 불가능해요. 다주택 보유자는 모두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합니다. 대부분 거대한 금액의 대출을 끼고 있고 현금 흐름이 적으면 이 사람들은 1주택 보유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요. 결국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기 쉽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부 보유주택을 임시로 공실로 유지할 수는 있겠으나 이걸로 시장 가격을 통제하고 주택 가격을 조작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일부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는 건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박원순은 또 한국은 부동산 세율이 너무 낮으니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금이 싸니까 주택을 보유한다. 그러니까 세금을 올려서 주택을 못 갖고 있게 하자는 말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종부세는 OECD 평균의 3분의 1이니까 3배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은 꼭 부동산 거래세는 OECD 평균의 5배라는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는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등 다양한 세금이 연관되어 있어요. 게다가 세금은 반드시 감면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명목세율끼리 비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를 들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은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부동산 거래 차익을 새 부동산 구입에 이용하는 경우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고 결국 면제해 줍니다. 다른 나라들은 제도 자체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오히려 세금으로 거래를 막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이런 다른 높은 세율들을 OECD 수준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는 안 하면서 낮은 세율 하나를 OECD 수준으로 높이자는 이야기만 하는 거 황당하고 비열한 주장 아닌가요? 그야말로 돈을 걷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박원순의 시장에 대한 몰이해와 적개심은 정말 황당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시장경제체제 국가의 수도 시장을 3번이나 연속으로 해먹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죠. 박원순은 이 토론회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불로소득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저쪽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고정가치설이라는 덜 떨어진 소리에 바탕을 둔 노동가치설이라는 덜 떨어진 소리를 신봉해요. 노동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믿는 건데 현실 세계와는 완벽하게 동떨어진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 노동이라는 것을 너무 숭배한 나머지 노동을 신성하다고 표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한 육체 노동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닌 다른 모든 형태의 소득은 다 부정한 것, 옳지 않은 것, 따라서 마땅히 빼앗아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가가 또 자기들이
소득들이 그게 바로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한 소득이 아닌 다른 모든 소득, 부동산 투자 또는 매매 차익을 통해 얻는 소득은 환수하자는 정신 나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마땅히 빼앗아야 하는 돈이니까. 마치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자는 머저리들처럼. 그런데 사업소득이든 금융소득이든 투자소득이든 그 소득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모든 과정에는 리스크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재능, 판단력, 열정, 시간 등 수없이 많은 요소와 자원을 투입해서 그 소득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 또한 근로소득처럼 그저 소득의 한 종류일 뿐이죠. 이게 무슨 앉아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공짜 소득이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다들 앉아서 투자 수익만 얻고 있겠네요. 투자 이익은 자본가들만 얻는 것 아니냐?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싼 주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에 500원도 하지 않습니다. 500원으로 1000원 만들고 1000원으로 2000원 만들고 2000원으로 4000원 만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10억 원, 20억 원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쉽냐고요? 예,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뭔가를 하면 자동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여러분, 국가가 한 일 중에 단 하나라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본 정책이나 조치가 있습니까? 예산으로 뿌려대는 청년수당 같은 매표 행위도 고작 세금을 걷어서 수천 명에게 나눠주고 생색만 잔뜩 낼 뿐이죠. 국가가 국민들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주택으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 그럼 60평짜리 강남 아파트엔 누가 살고 14평짜리 경기도 아파트엔 누가 삽니까? 그걸 누가 정하나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대체? 이따위 거짓말에 국민들이 속기를 바랍니까? 하긴 국민들이 속으니까 저런 게 시장을 3번이나 헤쳐먹고 있다. 시장의 흐름이란 건 권력으로 어느 한 군데를 틀어막는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놈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권력으로 어느 한 군데를 틀어막으면 이 전체의 흐름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쟤들은 시장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시장이란 걸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자기 뜻에 따라서 운영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시장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정권을 잡으면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을 작살내는 겁니다. 박원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기에게 뭔가 통제할 권한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며칠 전 토론에서도 지자체장에게 부동산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어제도 그 얘기를 했고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맡아서 세금을 올리고 시장 가격을 정해주면 시장 가격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안정될 거라고 믿는다는 얘기인데 초등학생도 안 할 것 같은 유치한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은 무슨 정부도 못 가진 시장을 통제할 보관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나 본데 기껏해서 해결책이라고 가진 게 국가가 세금으로 주택을 빼앗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리자는 해파리 같은 생각밖에 없으면서 무슨 시장에게 맡기지 말고 서울시장에게 맡겨라 이런 되지도 않는 아재개를 치고 앉아 있습니까? 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 위에 지자체장이 앉아서 임대료를 임의로 결정하면 임대료가 막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장담하건대 그 뒤로 이루어지는 모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이중 계약이 될 겁니다. 정부 보고용 가짜 계약 그리고 둘이 실제로 맺는 임대차 계약.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일반 명제죠.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 시장은 자연 법칙입니다. 중력이나 물의 흐름 같은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마음이 추가되죠. 재산의 형성과 유지라는 인간의 본성이 시장을 순환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물이나 중력은 판단을 하지 않지만 시장 구성원은 매 순간 판단을 해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끊임없이 자기 이득을 위한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 구성원 각자가 매 순간 내리고 있는 판단이 정부, 대통령 그리고 서울시장 따위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장애물이 생기면 판단을 통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시장 구성원들이 이 인위적 장애물을 판단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과정을 시장의 복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이 만능이냐? 멍청한 질문이에요. 중력이 만능입니까? 공기의 흐름이 만능이에요? 시장을 이해하는 그 누구도 시장이 만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뭔지 모르는 당신들이나 그런 질문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시장은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시장은 통제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려고 들 필요도 없죠. 시장을 이기려고 들면, 경제학 원론을 이기려고 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꼴을 한번 보세요. 박원순 씨, 오늘도 무슨 시장을 주무르겠다는 환상에 빠져서 규제를 풀겠다는 황교안 대표를 보고 공부 좀 하라 하고 흰소리를 하고 앉았던데 당신한테까지 대통령 차례가 올까봐 이성을 잃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 보고 공부하라고 호통칠 시간에 당신이나 공부 좀 합시다. 거짓말은 그만하시고요.
황교안 대표의 인식이 토건시대 수준이면 네 인식은 모택동이 참새 잡으러 다니던 시절 딱 그때 그 수준이에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복수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의 칼 채널의 멤버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멤버십 후원은 지식의 칼 채널을 유지하고 개선하고 또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